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파벌을 배제한 강요 인선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을 선언한 가운데 대외 정책 역사 인식에서 알려진 대로 온건한 기조를 나타낼지 일본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일본 새 내각 출범이 갖는 의미와 한일 관계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은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오후에 이제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시바 신임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취임 이튿날 이뤄진 한일 정상간 통화.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네, 비교적 빠르게 통화를 한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한 15분 정도 통화한 걸 보면 양측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통화했을 테니까요. 발언을 했을 테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단 북한 문제 관련한 대응이라든지 한일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우리는 내년에 2025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시바 총리의 경우 일본 위안부 문제 비롯해서 이제 역사 인식, 태평양 전쟁 패배 책임 문제, 신사 참배 이런 과거사 관련해서 기존 일본 정치권의 강경한 입장과는 다른 온건한 목소리를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한일 관계에서 이전 내각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일본 자민당 내에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사망했지만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강경 보수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기시다 이제 전 총리죠. 기시다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온건 보수로 분류가 됐거든요. 근데 그 온건 보수보다도 더 리버럴한 입장에서 물론 보수이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거랑 네. 이 발언을 총리로서 또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10월 27일에 중요한 선거를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선거 결과도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 기반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세력이 많이 없을 텐데 또 소수 의견이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이시바 신임 총리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의 소신을 밝힐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신과 지지 사이의 그 접점을 이제 찾으려고 하겠군요. 자, 연장선상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인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건파로 알려져 있지만 한일 초계기 갈등 당시엔 방위상으로서 강경 입장을 보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새 외교안보 진영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이시바 내각의 특징은 기존의 방위성에 있었던 방위 대신이죠. 방위 네. 대신을 했던 사람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 방위상이었고 방위 대신이었고 이번에 새로 또 임명을 받은 나카다니겐 방위 대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방위 대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교 안보 진영이 전부 다 이제 방위, 국방 이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그 이시바 총리 자체가 본인이 방위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당시에 초계기 갈등이 있을 때 이와야 타케시 외무상이 당시에 담당 방위상이긴 했지만 사실은 이와야 타케시 신임 외무 대신도 그리고 나카다니겐 방위 대신도 친한파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을 좀 많이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갈등을 크게 빚을 거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 이런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와 관계가 중요하다. 이어서 정상 외교할 때는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 이게 무슨
말 뜻은 알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 그런 건지 이시바 체제 일본 대외 정책 기조 우리 최은미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 표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말을 들으면 그렇지 당연히 나라마다 국익도 예. 다르고 나라마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만날 때는 왜 만나는지가 명확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당연한 얘기인데 얘기인 뭔가 거죠. 하고 싶은 예, 얘기가 있는 하고 것 싶은 같아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시바 총리가 여태까지 이제 뭐 정치 그 인생 38년입니다. 굉장히 네. 베테랑 정치인이고 여태까지 했던 발언들을 보면 제가 쓰는 표현은 그 정론가 이상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당연한 얘기들. 근데 이 부분이 깊게 논의가 돼야 된다. 뭐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지금 여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좀 보이는 부분은 국익 그리고 이익 이런 거죠. 그 일본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뭐 가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이념적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익적인 측면 그리고 합리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실익적이면 실제적인 서로 상호 이익을 더 따지겠다 이런 말씀 같고요. 특히 이제 보면 한일 정상외교에 이제 관심이 쏠립니다. 당장 이번 달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여기서 이제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양자 회동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양자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나눌까요? 우선 기존의 기시다 총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번을 만났다라고 네. 하죠. 가능한 한 많은 기회에 자리를 함께하면서 많은 논의를 진전을 시켰다라는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다자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도 짧고 또 일본이랑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네. 다른 나라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신임 총리로서 오게 되면 아마도 우리보다도 다른 나라와의 더 어떤 미팅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랑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그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우선 아마 인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어떤 현안들보다는 우선은 협력의 어떤 의지를 확인을 하고 양국 정상 간의 기존의 그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아왔던 신뢰를 네. 이어가는 측면에서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거는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으니까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해서 단독 회담을 하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방위상 인선 얘기도 했는데 이시바 총리는 그동안 방위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 역할 변화를 명기하는 개헌 등을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 주변 곳과 이제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최은미 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얘기들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더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근데 여태까지 뭐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집단 안보 체제라든지 핵 공유라든지 혹은 비핵 3원칙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든지 미일 지휘 협정도 재검토해야 된다든지 이건 이시바의 지론입니다. 여태까지 쭉 해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일본 내에서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특히나 이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된다. 재검토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태까지 일본 사회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혹은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에 그런 터부를 건드린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거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목소리를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얘기를 할 때는 더 많이 시간이 걸릴 텐데요. 우리가 약간 지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본 자위대
헌법에 명기하고 이 얘기는 이시바만 한 거는 아닙니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나왔던 9명의 그 후보들 모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공통점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시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자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논의선상에 올리는 거랑 이게 실제로 추진이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는 게 납득과 공감의 정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 많이 설득을 하고 더 많이 설명하겠다, 얘기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는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지 지금 당장 뭐 실천에 옮기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정상과 첫 전화 통화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오전에 바이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통화를 했다고 전해졌는데 전임 일본 총리들 가운데는 미 대선 직후에 당선자를 찾아서 미국 방문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의전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여겨지고요. 네. 일본 외교에 우리가 보통 기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일본 외교에 실제로 써 있기도 하고요. 일본 외교의 기축은 미일 동맹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특히 바이든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가 만들었던 그런 굉장히 밀착적인 관계 혹은 이제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도. 그러면 지금 새롭게 취임한 이시바 총리에게 있어서도 미일 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네.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제 만나겠다고 연락이 올 텐데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또 외교관들이 아주 바쁠 거예요. 현재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자, 일본 언론들은 미일 지위협정 개정에도 관심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꾸려는 건지 이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역시나 일부 아마 이제 총재 당선되고 전날이었나요? 그 전전날이었는지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기고문 같은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시바가 쓴 거죠. 기고문을 발표를 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예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사례로 드는 것이 꼭 있어요. 네. 본인이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례를 드는데요. 오키나와에 이제 미군 기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건데 오키나와에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오키나와 국제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미군 헬기가 추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사고였는데 일본 경찰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다 이제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되니까 잔해 같은 것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주권 국가로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직접 알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러한 이제 특권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운용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시바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조금 복잡한 얘기고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미일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조정을 한다라고 할 때 단순하게 생각해도 미국에서 별로 반가워할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필요성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역시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권 국가로서. 근데 이게 정말 실현이 될까라고 할 때는 역시나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본 내부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긴 논의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군요. 또 주목받는 대목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죠. 창설 언급입니다. 중국 러시아 위협 대비해서
집단적 상호 방어를 명기한 다자동맹 맺자 이런 건데 실제 뭐 추진이 된다면 큰 파장 예상되고요. 이거야말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왔습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시바 총리의 그 발언을 좀 빌리자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나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군사적으로 막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이런 상황인데 심지어 만약에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 대만 유사 사태인 거죠. 대만은 심지어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면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이걸 돕겠냐?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보이는 태도처럼 대만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근데 대만 유사 사태는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이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태로 여기고 더 가깝게 여기나 보죠. 예, 예. 정말 북부분은 경제적으로도 사활이 걸린 문제고 네. 일본 유사 사태 죄송합니다. 대만 유사 사태 이꼴 일본 유사 사태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고요. 정확히는 의무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주변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도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권리라기보다는 도울 수 있도록 의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역시나. 근데 이 부분이 실현이 되려면 역시 그러니까 없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는 유일하게 이건 굉장히 수십 년간 진행된 오랜 논의인 거죠. 냉전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왜 아시아 지역에는 나토가 없을까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의 그런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인식적인 문제도 있고 위협으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고 혹은 또 체제도 다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시바 총리가 지론으로 갖고 오랫동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도 논의선상에 올리게 될 것 같고요. 네. 자, 일본 내부 정치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 내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시바 총리 체제가 과연 어떤 변화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임 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우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 체제라고 할 때 우리가 네. 조금 아직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총리로서 취임은 했지만 굉장히 단기간 내 해산을 발표를 했고 10월 27일에 중요한 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정말 어떤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면 그 다음이겠죠. 10월 27일 중요한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놓은 다음에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내에서 굉장히 비주류였고 소수파였고 그간 해왔던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일본 자민당의 보수 강경 노선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노선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목소리 그리고 우려하는 목소리 혹은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같은 약간 반신반의한 그런 목소리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각 진영 보면 이제 이시바 체제 정체성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일본 언론들은 이번 내각 인선을 파벌 배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최은미 위원께서 보시기에 진짜 작심하고 파벌 배제했습니까? 예컨대 옛 아베파를 배제한다든지 이런 작심하고 파벌 배제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그래도 분배나 이렇게 좀 그 다른 파벌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위 우리가 논공행상이라고 말을 하죠. 네네. 이 부분은 근데 어느 정권이나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 정권이 탄생하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하는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정권에서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보면 처음 들어보는 인물도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비주류였던 사람들이 많이 이번에 내각에 입성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새롭게 이번에 내각에 들어오는 사람이 13명인가 그런 것
걸로 네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도 한 2명밖에 되지 않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이 부분이 기존의 어떤 모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는 여겨지고요. 그 과정에서 아베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아베파를 배제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시바 총리에게 놓여 있는 그 과제는 정치 자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 구 아베파가 그 정치 자금 문제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배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정치 자금 부패 문제 잠깐 우리 최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일본에서 이시바 총리 체제에 들어선 배경은 이전 정권 부패와 파벌 정치에 대한 불만 쌓였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달 말 총선 결과가 이제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하게 나온다 할 경우에 신임 내각이 이제 그 어떤 개혁을 추진하게 될 거예요. 그 개혁의 초점도 역시 부패나 어떤 그런 데 부패 척결이나 이런 데 맞춰집니까? 어디 맞춰집니까? 그런데 사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 네네. 기간 동안에 개혁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물론 질문은 계속 나오죠. 지금 그 정치 자금 문제가 크니까 네네. 이 정치와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표현 이제 공천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책임자인 내가 다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걸고 나왔던 후보는 아니에요. 다른 후보 뭐 예를 들면 고이즈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걸 좀 많이 강조를 했던 네네. 사람이고요. 예. 자, 그렇군요. 자, 신임 총리가 근데 그동안 이제 비주류였다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엄연히 집권 자민당 내부 인사입니다. 뭐 장관도 여러 차례 지냈고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꼭 뭐 장관을 지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쭉 오랫동안 이제 정치인으로 유력 정치인으로 이제 역할을 해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 또 뭐 비슷한 비리가 터져 나올지 알 수 없고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또 개혁 저항 세력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고 예측은 되는데 최은미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시바 체제 개혁에 가장 큰 장애물이를 할까요? 변수를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시바 총리가 그 당 내에서 역시나 아직은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번 이제 선거에서 우리가 결선 투표에서 물론 이시바가 역전승을 했지만 1차 투표에서 의원 수를 봐야 됩니다. 네. 368명의 의원 중에 46명만 이시바를 지원했거든요. 그 얘기는 강력한 지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인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다카이치 사나 이런 사람들을 당내 요직에 앉히려고 했는데 다 고사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잘 안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